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소중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스몰캡 종목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작성한 리포트 찾기 힘드셨을 텐데요. 저희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와 함께 하시면 작은 종목들도 소중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리서치 1팀을 이끌고 계신 팀장님 이원재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종목 저도 팀장님과 함께 경남 사천까지 가서 탐방을 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가는데 무려 24페이지를 또 쓰셨더라고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같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설립된 지 10년도 네. 채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경쟁력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보고서 내용도 되게 짧게 쓸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신경을 써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원 소재부터, 그러니까 그 항공우주 부품으로 들어가는 원 소재부터 그 항공기 부품에 대한 가공, 그리고 조립, 그리고 그 항공 정비에 해당하는 그 MRO 부분까지 전 사업 부분을 영위해서 글로벌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항공우주 강소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글로벌 완제기 1, 2위 업체들이 있잖아요. 보잉과 에어버스가 있고, 그리고 럭키드 마틴 같은 그런 방산업체도 있는데, 글로벌 항공우주 10대 기업 중에 6개 기업의 티어 1으로 등록된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부문을 보면 4개, 5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내하고 미국에서 주로 항공기 부품, 여객기뿐만이 아니라 전투기 같은 그런 방산, 군용기 포함해서 항공기 부품 사업이 주력인데, 이 부분이 지난해 45%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MRO 부분인데, 주로 MRO 하면 이제 항공 정비, 부품 조달, 개조 이쪽인데, 네. 이 부분에 그 매출이 기존에는 미약했거든요. 주로 이제 군용기에 대한 정비 이런 사업이었고, 이게 그 싱가포르의 그 ST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PTF, 즉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이 사업, 이게 이제 2020년도 수주 이전에는 매출액이 10억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PTF 사업을 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부터 수주함으로써 그 에어버스사의 그 A320 패밀리 기종을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21년부터 이게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21년도에 186억 정도가 반영되면서 거의 전년 대비 MRO 부분에서만 매출 증가율이 15배나 증가하는 이런 고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사업이 지금 MRO 부분의 PTF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주항공의 원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메탈이라고 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그 니켈이라든가 그 티타늄, 스테인레스 등 이런 합금재를 우주항공업체, 보잉이라든가 나사라든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이런 업체에 그런 소재를 공급하는 이 사업에서도 고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이 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지금 매출에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가 올해 11월에 또 아르테미스라는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죠. 그 사업에도 동사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파트너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2025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그 도심 항공교통 UAM 사업이 이제 상용화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도 올해 그 관계사로 성도의 그 캔코아 에비에이션이라고 해서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항공부품, MRO, PTF, 원소재, 발사체, UAM 등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가 또 근데 보잉과 에어버스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전방산업 환경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산업 동향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그 동사가 지금 설립된 게 2020년 3월이잖아요. 네. 그 시기가 정확하게 이제 코로나 발발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기였고, 그 이후로도 이제 이 항공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지금 겪고 있고,
특히 보잉 같은 경우에는 2018년과 19년도에 그 보잉 그 737 맥스 기종이 네, 추락 사고가 추락했죠. 있었잖아요. 2018년 10월 그리고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2019년 3월에 그 추락함으로써 그 이후로 주요국에서 이제 생산도 중단되고 발주도 중단되면서 이 보잉이 세계 1위 완제기 업체인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 기종이 네. B737 맥스 기종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업종에 상당한 타격을 준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보잉 쪽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아직 생산이 안 올라온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공 부품 사업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영향 그리고 그 보잉의 그 주력 항공기의 그 추락 사고 네. 이후로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보잉과 에어버스의 그 자사 사이트를 가보면 향후 전망이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에서 지금 엔데믹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2041년까지 보잉에서 전망치를 보면 그 항공 수요가 민항 수요가 연평균 3.8%씩 성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항공기로 보면은 지금 현재 한 27,000여 대 이렇게 지금 운항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2041년까지 항공기 운항대 수가 47,000대로 이제 증가를 해서 20년간 연평균 2.8%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잉의 전망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에어버스도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항공 수요가 회복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항공기 수요 역시 보잉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다. 47,000대 정도로 네. 평균 3.5%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항공기 부분하고 더불어서 그 화물 수요가 지금 오히려 그 여객기 수요보다 상당히 회복세가 빠른 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운항 대수는 한 2,000여 대 이렇게 되는데 2042년에는 이게 3,000대를 넘어갈 걸로 한 51% 이상 증가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여객과 그 화물 통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IATA라고 해서 매달 이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2019년 동월 대비로 보통 비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회복세인지 그걸 비교하기 위함인데 일단 보시면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선 RPK 유상 승객 그 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네. 30% 마이너스다. 즉 2019년 정상 시기 대비 지금 30% 정도, 즉 70% 정도는 회복된 네.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국이 이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국을 보시면은 최근까지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됐잖아요. 네. 그래서 2019년 동월 대비 9월이 60% 마이너스다. 즉 아직까지는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회복세가 느린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글로벌 2대 항공 수요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다행스럽게 12월 7일 날 중국 정부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네. 폐지하고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선 지금 오히려 이 리스크였는데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물기 시장의 최근의 그 수요를 보면 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금 마이너스 10%지만 2019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3.6%면은 거의 화물기 시장은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완전히 회복한 수준이다. 그럼 여기 동사 PTF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PTF 사업을 이제 또 투자 포인트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에 그 여객기가 운항을 많이 못하면서 항공 수요가 오히려 좋아졌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4차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소재 부분은 또 항공기로 익스프레스로 이제 그 운송하는 그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여객기를 지금 PTF 즉 패신저 투 프레이트라고 해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이 사업이 지금 시장에 아주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고 있고 동사에도 이제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개발 기간이 한 10년 정도 네.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양산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된다고 들었죠. 네. 보통 비행기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노후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항공기를 운행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후화될 때 한 100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네. 이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꿀 수가 개조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효율이 좋아져서 또 화물기로서 또 10년 이상, 10년, 20년을 또 추가로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320 기종이 처음에 완제기를 만약에 이제 수입한다고 했을 때는 네. 이게 거의 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들거든요. 거의 뭐 조선 쪽에도 배 한 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500억에서 2,000억이 드는데 이걸 100억을 투자해서 그 수명을 10년, 20년 또 늘릴 수 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또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PTF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이제 수요가 커질 걸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동사도 이 코로나 시국에 그 경쟁사들은 다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이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쵸.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2020년 유일하게 이제 역성장을 동사도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 원년이잖아요. 네. 역성장을 보였지만 22년도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싱가포르의 이 ST 엔지니어링 네. 이 업체가 말하자면 그 에어버스의 독점 그 PTF 사업을 하는 독점 파트너사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싱가포르의 세 곳을 포함해서 중국 광저우, 독일의 드레스덴 등의 한 9개 정도 사업장이 있어요. 네. 이 사업장에서 이제 이 PTF 사업을 하는데 워낙 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티어 2인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로 발주를 준 거죠. 그래서 20년도에 1차 발주로 2,600억 정도를 발주를 줬고요. 이게 2036년까지 16년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기종이 단종되기 전까지 계속 사업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을 해보니까 이제 캔코아의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품질력이 인정받아서 네. 바로 다음에 1,200억대 또 2차 수주가 또 이어졌습니다. 네. 1, 2차 수주 합산 3,800억대 이 PTF 수주를 확보한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사업 초기 년도엔 21년도에는 이제 월 1대 물량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186억대 이렇게 매출을 차지한 거고 올해 들어와서 이게 월 2대 물량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해는 2배로 또 성장해서 뭐 한 300억대 초반 이렇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차트에도 나와 있죠. 내년 되면은 이게 2차 수주 물량이 또 가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 3대 정도 물량으로 해서 460억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월 1대에서 2대, 3대 이렇게 물량으로 증가할수록 한 대가 한 150억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네. 이게 2024년이 되면은 이제 2차 수주 물량까지 네. 완전히 불가동함으로써 700억대 되는 700억대로 이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고성장하고 있는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진을 보면은 요게 A330 기종의 그 PTF 개조 이후에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포인트 PTF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매출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네.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뜨겁게 볼 수도 있는 그런 UAM 사업에 UAM. 이제 그 중소기업으로서 이제 이 사업을 전체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좀 작지만 네. 이 글로벌 이 우주항공 분야의 강소기업으로서 충분히 UAM 사업의 밸류체인으로서 동사가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로 지금 잡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동사가 UAM 사업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완제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대기업으로서는 카이, 그러니까 항공우주 유일하고요. 네. 중소기업으로서는 캔코아가 유일하게 그 완제기를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2014년 대한민국 공군과 대한항공이 카이가 발주한 이 KT-100이라는 이 초도 항공 훈련기, 초도 네. 훈련기를 23대를 완제기로 생산해서 조립해서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기 생산 능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헬리콥터라든가 스마트 드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UAM 사업이 상용화됐을 때 직접 기체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그 기체, 그러니까 국내든 해외든 그 업체들이 그 기체를 생산했을 때 지금 하는 것처럼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네. 위탁 생산할 생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송도에 그 캔코아 에비에이션이라고 해서 그 네. 관계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 송도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MOU를 맺고 네. 제주도하고 이제 그 뭐 시범 운행도 하고 있죠. 예,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버티포트라고 해서 그 수직 이착륙하는 그 UAM이 네. 결국 이제 이착륙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류장이. 그걸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김포공항에서 잠실로 가거나 여의도로 가거나 했을 때 그 정류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버티포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항로를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실제로 헬기를 띄워서 네. 그 항로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국내에서 이 UAM이 상용화되기에 가장 빠른 그 지역으로 지금 제주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에 나가서 지금 실증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PTF 쪽이 작년부터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실적 추이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가 코로나 3년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우주 기업들이 그 매출이 감소하고 그리고 실적도 적자 기조로 저수익성을 보이는 그런 동종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동사는 말씀하신 대로 그 PTF 부분이 고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그 우주항공 부분의 원소재를 공급하는 캘리포니아 메탈 그 부분에서 계속 고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PTF 부분 그리고 캘리포니아 메탈 자회사를 통해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5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비록 그동안 이제 적자를 보이다가 42억 원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항공기 부분, 지금 국내와 미국의 그 민수 방산 항공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를 해서 네.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한 회복세를 완전히 보이고는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MRO 부분, 즉 그 PTF 부분이 속해 있는 MRO 부분에서는 매출액이 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즉 2배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미국 자회사 캘리포니아 메탈을 통해서 그 우주항공 원소재, 네. 즉 스페이스 X라든가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뭐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네. 이런 기업에 이제 원소재를 공급하는 이 자회사에서 매출액이 1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나 급증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23%나 기록을 했는데 네. 3분기에도 줄어들긴 했지만 1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함으로써 2분기 연속 이렇게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PTF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월 2대 물량에서 내년도에 이제 월 3대 물량으로 계속 또 늘어날 걸로 있고 이 에어버스에서는 이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A320 모델이 이제 운항 대수가 있잖아요. 운항 대수가 있고 A330이 또 운항 대수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20년간 그 신규로 이제 생산될 물량까지 합치면 A320 모델에서만 거의 4,000대 이상의 PTF 피드스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A330 기종은 지금 주문량은 한 2,000대 이상인데 그 실제 운항 대수는 한 1,500대 이상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거의 1,000대 이상이 PTF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물량은 에어버스에서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발주가 될 것이고 또 ST 엔지니어링에서는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발주가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 엔지니어링 전체 PTF 물량의 이 동사가 차지하는 거의 30% 정도 물량을 차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76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 흑자 기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전망을 또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출액이 올해 760억에서 내년도 1000억으로 처음으로 1000억대를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이 자그마치 35% 네. 이제 고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112억 원으로 이제 역대 최대치로 또 경신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66%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이 민간 항공기 수요가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특히 보잉이 완전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 좋았었는데, 지금 보잉이 계속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월 31대 기준으로 이제 그 보잉 그 사고 기종 737이 네. 지금 생산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 이게 한 40대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회복이 많이 되네요. 향후 2년 내에는 이게 원래 그 기존에 하던 50대에서 60대 네. 물량으로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기존의 이제 그 항공기 부분의 매출이 정상화될 개연성이 이제 내년부터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PTF, 이 MRO 부분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이 우주항공 원소재 부분도 이제 계속 발사체 그 발사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영건 혹시 올해 스페이스X가 네. 몇 대나 연간 발사했다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31대를 발사했습니다. 정말 많네요. 글로벌하게는 140기의 그 우주 발사체가 발사됐는데, 지난해 31대를 발사했고, 스페이스X만 올해 50대에서 60기의 60번의 이제 그 발사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또 내년도에는 100회로 늘어나겠죠. 뉴스에는 매번 100회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100회 정도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스페이스X의 티어 1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사에게도 그 관련 소재 매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서도 계속 앞으로 그 늘어날 것이고, 또 그 아르테미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나사에서 50년 만에 이제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이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됐고, 동사가 지금 2호기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부품을 생산 중에 있고, 3호기도 지금 수주된 상황이고, 7호기까지 2025년, 6년까지 계속 이제 동사가 계속 수주를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PTF도 잘하고 원소재 사업도 잘하고 지금 발사체도 기대가 되고 이제 본업 항공 부품도 이제 또 회복이 될 거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때 방산이나 UAM 테마로 계속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거든요. 사실 어제 12월 27일 같은 경우에도 무인 정찰기 관련해서 잘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저희가 작성 당시가 뭐 올해 이달 초였기 때문에 PBR 3.3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 위에 조금 하락해서 지금 현재는 3.1배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종사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가장 그 매출 규모나 그 사업 구조가 유사한 아스트라든가 그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항공 부품을 그렇죠. 취급하죠. 부품 위주만 취급하고 주로 보잉의 조력을 납품하고 이렇기 때문에 PBR의 1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동사가 PBR 3배면 거의 3배 정도 비싼 건가 싶기도 한데 그 업체들 대비는 비싼 건가 싶기도 하죠. 당연히 그런데 하지만 다른 걸 잘하니까. 그렇죠. 근데 성장성에 그 답이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그 국내 항공 우주 그 상장사들의 그 과거 5개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캔코아 에어로 같은 경우에 2017년 이후에 올해까지 38%나 고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멀티플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기업인 하나에어로 한국 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에는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도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이제 상장을 할 때 그 테슬라 상장을 했잖아요. 그쵸. 테슬라 상장이라는 게
당시에는 적자 기조가 지속되더라도 고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의미에서 상장을 이제 시켜주는 상장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 상장으로 가장 좋은 롤 모델이 이 그쵸.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상장하고 나서 바로 1년 만에 지금 턴어라운드 흑자를 냈군요. 2년도 채 안 돼서 턴어라운드에 네. 성공을 한 거고 그리고 5개년 동안 이렇게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지금 주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타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주가 패턴을 보더라도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로는 주가가 10% 하락을 했지만 네. 지금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지수가 뭐 한 30% 이상은 그쵸. 하락을 했고 이 동종업체들, 네. 이 중소 이 항공업체들이 보통 31, 2%다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빠졌죠. 즉 동사의 주가 퍼포먼스는 연초 대비 코스닥 지수 및 선방을 한 겁니다. 동종사 대비 거의 20%포인트 이상 네. 아웃퍼폼을 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쪽 그 동사의 그 실적 턴어라운드 네. 그리고 UAM이라든가 이 우주 발사체 그리고 항공 부분의 이제 실적 회복 기대감, PTF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투자할 때 리스크 요인은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저희가 한 달 전에 이 보고서를 작성 당시만 하더라도 네. 중국에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하고 있었죠.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항공 수요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가장 그 수요 회복 진도가 지금 낮은 상황이잖아요. 60% 즉 뭐 40%채 회복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이제 항공 수요 2위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보잉 사고 이후에 주요국들이 2020년 하반기에는 거의 보잉 생산을 재개하고 네. 또 그 보잉의 그 운항을 허가했지만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중 무역 갈등까지 엮여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아직도 이제 그 운항을 안 하고 있죠. 허가를 안 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좀 운항 재개 움직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3년 만에 지금 이제 음. 운항을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해지가 되었죠. 네. 올해 12월 7일 날 네. 저희가 보고서 작성 다음 날인데 네. 해제가 됨으로써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지금 가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인데 좀 불안한 것은 갑자기 방역을 해제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우리나라 선례를 또 볼 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있어요.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은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3년 늦게 이제서 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항공 수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다행히 최근에 화장품 주식이라든가 이 항공 관련주는 좀 가더라고요. 예,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잉 737 맥스 생산 가동률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보잉 737 이 사고 기종이 그러니까 보잉 31대. 전체 기종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인기 기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제주도를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할 때 이 국내선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기종이 이 기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탑승 인원이 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싱글 아일 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복도가 하나죠. 그래서 양쪽에 이제 음. 의자가 이렇게 한 150석, 180석 이렇게 있는 그런 기종인데 각국이 이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LCC로 이제 그 국적기 말고도 이런 LCC 네. 기종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게 수요가 큰데 이 부분이 지금 31대 31대. 네. 31대 이제 생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 계속 이제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산은 지금 완전한 코로나, 회복은 아니다. 이전 수준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음. 아직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의 회복 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 리스크 요인으로는 업체가 이제 계속 실적을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전환사채가 있는데요. 전환사채가 이제 7회차, 8회차에 걸쳐서 남아 있습니다. 7회차가 이제 300억 원 정도 남아 있고 이게 18억 원 정도가 이제 상장되면서 지금 280억 정도 네. 7회차 전환사채가 남아 있고 8회차도 100억 원이 남아 있는데 네. 7회차 경우에는 이게 전환 가격이 12,000원 초반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주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환이 가능한 지금 수준이네요. 도래한 거잖아요. 예, 올해 2월부터 이제 청구 기간에 도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조금 예, 전환의 가능성은 네. 높아지겠죠.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로 그나마 남아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이 UAM 사업이 기대감도 큰 상황이지만 네. 회사에서는 생각보다는 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법적 규제에 놓여 있거든요. 규제가 많죠.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서 UAM을 운행할 텐데 그래서 뭐 김포공항에서 잠실, 여의도, 뭐 명동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심을 운행할 텐데 현재 그 항공안전법이나 운항법에 의해서 이 도심 교통은 지금 드론이나 이런 적어도 비행체가 네. 운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도 이 특례법 법안이 2개가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특례법으로 이 운항이 될 수 있게 법적인 조치를 가해주지 않는 이상 지금 이거는 언제 될지는 시기가 계속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도지사가 아주 주도적으로 이 네. UAM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의회 반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반대는 이겁니다. 즉 드론이 운행할 수 없는 이런 법적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운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규제가 어떻게 해소될지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2025년도에 상용화하는 거죠.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 상황, 네. 비행기가 수직으로 이착륙해서 날아다니는 그 상황을 머지않아 2년 내에 이게 2, 3년 내에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상 리스크 요인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에서 성장성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그런 거였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분석 들어봤고요. 이원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센터의 최강 미녀 애널리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롬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이제 미녀 애널리스트답게 오늘 미용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휴메딕스입니다. 필러랑 보톡스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휴메딕스에 대한 회사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A 그리고 PDRN이라는 원료를 기반으로 필러, 관절염 치료제, 의약품, 인공눈물, 화장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바이오 원료 의약품에서부터 에스테틱 제품군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회사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제품별 매출의 기준은 필러가 27%, 보톡스가 18%, 전문 의약품이 14%, 관절염 치료제가 6%, 인공눈물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회사가 연결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가 연결 자회사로 갖고 있었던 휴온스 메디컬이 지주회사인 휴온스 글로벌 메디케어의 자회사로 합병이 되면서 휴온스 메디컬이 자동적으로 법인 소멸이 됐고요. 2022년부터 이 휴메딕스는 연결 법인에서 개별 법인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용 성형 시장이 날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도 꽤 치열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쪽의 산업 현황은 어떤가요? 우선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를 기록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약 198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테틱 시술, 미용 성형 시술은 크게 침습과 최소 침습이라고 나뉘는데요. 최소 침습 같은 경우로는 보툴리눔 톡신, 필러, 리프팅, 냉각, 지방 분해 등과 같은 시술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침습 시술로는 외과적인 성형 수술을 동반하는 이런 미용 시술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휴메딕스가 잘하고 있는 최소 침습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필러와 보톡스 그리고 제모가 아주 기본적인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주요 시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필러 시장에서 지금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아주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 필러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모두 합쳐서 50여 군데가 갖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업체 중에 가장 유명한 필러 브랜드는 LG화학의 이브아르가 있고요. 휴젤의 더체움, 휴메딕스의 엘라비에, CG바이오의 지젤리늄, 파마리서치의 클레비에 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휴메딕스의 매출 비중은 필러가 지금 한 27%, 보톡스가 18% 정도 보면 되는데, 그 외 인공 눈물도 있고요. 또 여러 신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회사가 지금 인공 눈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 눈물이 아주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인공 눈물의 판매액이 고성장을 하면서 이 회사의 전사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도 인공 눈물 원료인 그 안과용제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도 하반기부터 완제품 1회용 인공 눈물을 제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4분기, 2020년도 4분기 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2021년도에는 고객사 오더 증가가 반영이 되면서 분기 매출액이 30억 원 중반 수준으로 점프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액이 50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인공 눈물에 가장 최적화된 원료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HA 초저분자 원료입니다. 요거를 지금 국내 제약회사들이 다 수입을 해서 조달을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요. 이 휴메딕스가 인공 눈물 시장에 탄력을 붙인 김에 이 HA 초저분자 원료를 개발을 해서 2021년 연말에 국내 식약처 승인을 획득을 했고요. 올해 연초부터 지금 국내에서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가장 인기 있는 HA 초저분자 원료도 지금 더해지고 있으면서 고객사 확대 그리고 기존 고객사의 오더 증가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이렇게 수요에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안과용제 캐파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판매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중에 안과용제는 이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외형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 전사 매출 총이익률 개선세가 동반된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전체 매출액에서 이 인공 눈물을 포함한 안과용제 매출액 비중은 15.5%로 전년 대비 1.2%포인트가 개선될 전망인데 이 회사의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은 전년 대비 7%포인트 이상 개선된 44.6%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아주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중에서 지금 인공 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투자 포인트 혹시 짚어주실까요? 네, 이 회사의 에스테틱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핵심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필러와 톡신입니다. 이 필러와 톡신에서도 꾸준히 SKU를 확대를 해가면서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또 긍정적인 점인데요. 우선 필러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대표 브랜드를 엘라비에라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조금 가성비 필러 브랜드인 조금 저렴한가요? 리볼라인을 출시를 했고요. 보통 20대에서 30대 분들이 맞기에 적합한 이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볼라인은 기존의 엘라비의 필러 수출이 일본향으로 발생했던 것과 반면에 리볼라인은 좀 가성비가 좀 돋보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남미향으로 수출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중남미향으로 초도 물량이 벌써 나간 상태이고요. 3분기, 4분기 각각 이 리볼라인의 브라질향 필러 수출이 분기 30억 원 내외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신제품인 리볼라인 중남미 향으로 지금 수출 증가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또 올해 10월 말에는 엘라비의 프리미어 소프트라는 입술 전용 필러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연말부터 지금 국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에 더불어서 또 다른 신제품 엘라비의 프리미어 소프트가 더해지면 올해 필러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 35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필러가 기존에도 캐시카우 제품이었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YOY로 35% 정도의 매출액 증가세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 회사의 꾸준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톡신을 말씀드리면 국내 피부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 리즈톡스의 판매 용량이 100유닛이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0유닛과 200유닛을 추가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 성형외과에서 200유닛에 대한 보톡스 제품이 가장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용량 다변화를 통해서 올해 2분기에는 리즈톡스의 분기 매출액이 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용량 다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신제품 효과가 톡신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2022년도 톡신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 이상 성장하는 235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뿐 아니라 신사업도 하는 것 같던데요. 헤파린 나트륨을 만드는 건가요? 네, 신사업 분야에서는 좀 뭐 에스테틱이나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 내년 또 바이오 원료 의약품 쪽에서 좋은 좋은 신제품 출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헤파린 나트륨은 바이오 원료 의약품이 맞고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에서부터 뭐 연고,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핵심 원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헤파린 나트륨을 대부분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중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아프리카 열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때마다 헤파린 나트륨에 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했을 때 유통 가격 부담으로 바로 직결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휴메딕스가 아무래도 뭐 바이오 원료 의약품에서부터 뭐 에스테틱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바이오 원료 의약품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있는 회사라서 2019년 11월부터 헤파린 나트륨을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22년 9월 국내 식약처 허가 신청을 지금 완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출시 일정은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헤파린 나트륨은 국내에서만 시장 규모가 약 200억 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글로벌 시장 규모는 4조 원을 내외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헤파린 나트륨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휴메딕스도 기존에는 관절염 주사제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했던 거는 HA 성분이기 때문에 그럼 효과가 조금 떨어지나요? 네, 이게 치료 효과보다는 정말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제다라고만, 뭐 치료제라기보단 주사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절염 치료제는 PN 성분입니다. 이게 연어에서 따오는 성분이기 때문에 PDR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리쥬란에 들어가는 사실 피부 재생과 같은 원료가 비슷한 원료를 이제 가공의 정도에 따라서 관절염 주사제의 성분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 치료제가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의 정말 이런 치료와 재생 효과가 있는 주사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콘주란을 통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마리서치의 콘주란 실적 추이를 보시면 2019년도에 출시를 한 이후에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휴메딕스는 반면에 PN 소재가 아니라 HA 소재이기 때문에 이 관절염 치료제의 매출액이 그냥 박스권에 닫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휴메딕스의 신규로 출시된 PN 관절염 주사제는 파마리서치의 콘주란과 의약품 동등성 평가를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뭐 보험심사평 약관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파마리서치 콘주란과 동일한 시술 가격으로 소비자분들이 병원에서 시술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파마리서치가 이미 시장의 그 규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후발 주자지만 휴메딕스가 뭐 PN 성분에 기반한 관절염 주사제를 내년도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좀 갇혀 있었던 기존의 HA 성분의 관절염 주사제 매출에 조금 더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미용은 이 4분기 겨울이 성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4분기 실적 흐름 지금 너무 좋은 전망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테틱 시술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필러와 톡신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4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24% 이상 증가 337억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매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5% 이상 증가 1,242억 원, 영업이익은 277억 원을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율이 가장 좋은 안과용제의 견조한 판매 흐름 덕분에 올해 헬스케어 업종에서 독보적인 수익성 개선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연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무려 9.3%포인트 증가한 22.3%를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당연히 좋은 호실적인 그림 그려지고 있는데요.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기대할 만한 포인트를 굳이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가 2018년도부터 제2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연간으로 총 감가상각비가 약 100억 원 정도가 매출 원가 측면에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다 마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연간 감가상각비가 75억 원 내외 수준으로 지금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매출 총 이익률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이 회사 자체적으로 그림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이 휴메딕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12월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4분기가 성수기고요. 4분기에 또 이제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12월 이후에 조금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면서 주가가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추이를 보시면 밴드를 보시면 예전 수준보다는 너무나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20년도, 2021년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폭 올랐기 때문에 내년 기준 EPS 대비 PER은 한 8배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편안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2021년도 하반기부터 주가가 꾸준히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2021년도에 러시아 백신 CMO 신규 사업을 개시한다라고 본격적으로 좀 IR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지금 사업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고 꾸준히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조정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에는 또 에스테틱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낙폭이 조금 더 가중되어 왔던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러시아 백신 CMO 사업은 이미 시장에서 기대치가 다 해소가 된 상황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2년도에 헬스케어 업종에서 가장 돋보이는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2023년도에 출시 예정인 바이오 원료 의약품은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세적으로 지금 주가 회복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전환사채가 좀 있던데요. 리스크 요인이 될까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사실 오버행 부담 불가피하고요. 이 휴메딕스도 다른 점은 우려될 것이 없는데 오버행은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 회사가 2021년도 4월에 약 전환사채 45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사채 만기일이 2026년 4월인데요.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1년이 지나면 전환 주식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미 2022년 4월부터 청구 가능 기간으로 지금 돌입을 해온 상태인데요. 하나도 아직 행사가 안 됐나요? 아직 전량 지금 청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회사가 지금 콜옵션 4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 아직 행사 여부가 전혀 결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 10월에 시가가 조정이 되면서 당연히 전환가액은 최저 조정 한도인 21,450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전환 가능한 주식수로 환산을 하면 지금 유통 주식수의 약 23% 비중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투자 포인트나 실적 전망을 보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하는 흐름인데 이 전환사채가 이제 어느 시점에 사실 출하가 될 것이냐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지금 유통 물량 대비 오버행 부담이 23% 정도 된다. 그래서 물량이 나오면 아무래도 주가 변동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 부분을 꼭 한번 유념을 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메딕스에 대한 기업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세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